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벨로퍼 리드를 맡고 있는 이건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4년) 만에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방한을 하여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유명한 가수 다음에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경연자의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티아 회장이 나가면 다들 빠져나가실까봐 그런 꿈도 꿔봤습니다. 다행히 제 앞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 조금 전에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생산성에 대한 어떤 파라노이드,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너무너무 강조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혁신과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집착, 아니면 그런 부담감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일을 해야 되는 직원이나 아니면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은 생각을 다시 해볼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생각해 볼 때 혁신과 생산성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Do more with less. 좀 더 작은 자원을 가지고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라면 조금은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성과를 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자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do more with less라는 말이 더 많이 쥐어짜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 표현에 그런 말이 있죠. 마른 수건을 또 짜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긴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한된 리소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사람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공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면 그만큼 쉬운 비즈니스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문제들,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부분, 환율에 대한 부분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느 누구도, 그리고 또 다른 어느 누구도 앞으로 또 이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제한된 자원과 환경, 많은 것들을 과연 이런 것을 기반에 두고 더 많은 우리가 결과를 얻어내려면, 성과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존의 제한된 시간들을 더 많이, 그리고 제한된 공간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조금 전에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람은 절약해야 되고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제한된 공간과 시뮬레이션을 현실 공간이 아닌 디지털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즉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과 소프트웨어,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어떠한 제약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염병이 나돌면 동굴에 숨으면 됐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됐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난 2, 3년 동안 저희가 겪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기업은 수익을 내고 어떤 기업은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염병이 나돌면 동굴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메시지가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이런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이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리소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 기업은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빠르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더 많은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공간을 확장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들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셨던 어떻게 보면 버진 키워드 같이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지난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찬반, 회의론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총합 기술의 집합체라고 본다라면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그렇게 실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크게 여러 가지의 어떤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용, 그다음에 상업용, 그다음에 산업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용은 이용을 한다라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그런 유에도 계속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상업용은 업무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가상세계에 대한 기술들, 디지털 기술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업무용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들은 아직은 조금 더 천천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산업용 메타버스는 이미 많은 산업체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미래의 얘기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오고 그걸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실제 운영 단계로 적용하는 부분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조금 전에 사티아 나델라 회장의 영상에도 나왔듯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 암의 이런 고장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해서 로봇 암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 그걸 통해서 언제 고장이 날지 또 전문가와 협의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기술들을 활용했던 사례들을 잠깐 보셨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이후에 제가 발표한 이후에도 이런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해당 내용들의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그 행사장에서 디지털 전환 대 행사를 하고 있던 걸 봤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저도 많은 이제 컨설팅 그룹이라든지 저희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디지털 임퍼레이티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숙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디지털 원칙에 대한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것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아니면 선택적이거나 아니면 전환이 해야 되는 앞으로의 방향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고 디지털 자체는 이미 우리에게 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사티아 회장은 6가지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줄여서 보게 되면 5가지 항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데이터입니다. 아마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드리븐해야 된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방문해서 얘기해 보면 이미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으고 계세요. 하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퀘션 마크가 들었습니다. 저장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저장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추출하는 부분들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옮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현장의 많은 데이터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여전히 공장 안에 또는 사무실 안에 또는 담당자의 서랍 안에 잠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데이터가 앞으로 이미 제2의 전기와 같이 또는 새로운 에너지와 같이 활용이 되고 있고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동의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소스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리,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분석을 할 건가,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는 어떻게 구축할 건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데이터를 관련된 부분들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하시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텔리전트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 위에 우리가 분석,
그다음에 기존의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할 건지, 비정형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건지, 현업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건지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따 이후 세션에서 좀 더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래, 당신 말대로 클라우드에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지만 나는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의 어떤 관리 데이터의 어떤 기밀성에 대한 부분들 이해를 잘 믿을 수가 없다. 얼마나 잘 안전하게 컨피덴셜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컨피덴셜 컴퓨팅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는 상태부터 저장되고 전송되는 그 순간까지 그런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암호화뿐만 아니라 메모리 처리에 대한 인클레이브 상태에서도 그런 것들 아주 암호화를 처리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 사용 중인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또는 전송 중인 데이터에 대한 각기 다 단계별에 대한 그런 컨피덴셜리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상 머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노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이러한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런 데이터 관련 측면에서나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가장 큰 부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적용이 되었던 기술인데 바로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흔히 쿠버네이트라고 알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단순하게 우리가 서버에서만 어떤 운영하고 버전 관리를 위해 썼던 그런 쿠버네이트 기술들이 그런 서버뿐만이 아니라 또는 우리 회사 내부인 온프리미스 환경뿐만이 아니라 엣지라든지 또는 또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관하고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비용적인 절감에 대한 부분들도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토메이션과 인공지능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임퍼레이티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머신러닝 아마 이미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적용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적용했던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보게 되면 우리는 좀 더 탄력적인 그런 훈련이라든지 분석 환경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항시, 왜냐하면 또 컴퓨팅 자원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항시 유지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클라우드로 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미 클라우드에서 사용 중이신 분들도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약간 자랑 같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초 기술적인 부분부터 실제 업무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성능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타 클라우드 대비 성능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시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를 얼마만큼 믿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와의 협력은 이번 이그나이트에서 가장 큰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GPT-3와 같은 초거대 AI 모델을 가지고 API화 시켜서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하기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이고 기업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오픈 AI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협력을 구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이런 제품 또는 오픈 AI 기술들을 제품에 스스로 녹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워 BI 같은 경우에도 쿼리를 진행을 할 때 그냥 복잡한 언어가 아닌 일반적인 자연어를 통해서 쿼리를 작성한다라면 그 결과값을 보여준다는 부분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파워앱스에서는 이런 자연어를 기반으로서 복잡한 명령을 쓰지 않아도 쿼리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실제 복잡한 프로그램 랭귀지를 쓰지 않아도 구성을 할 수 있는 기능들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GPT-3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를 이해하고 문맥을 작성해내는 기술들을 통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제품에 녹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메일입니다. 우리가 메일을 쓸 때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구를 시작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어떤 단어들을 연관된 단어들을 탭만 치게 되면 문장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아웃룩 같은 경우에 제가 이메일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굳이 영어 문법을 공부를 안 해도 됐었는데, 또 하나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어떠한 메일을 나 대신 작성해 주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저도 업무상 이메일을 받고 깜짝 놀라서 너무나 공격적인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단어 선택을 쓰신 분들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AI가 조금은 업무상에서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다, 난 싫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좀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AI의 역할은 메일을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조직 간에 무엇을 말해야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용도로도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런 오픈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적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아마 미래의 서울 모습을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이렇게 멋있게 그런 이미지로 제너레이션한 것들을 달리 E2를 적용해서 했던 부분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애저 오픈 AI 기능들이 또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어떠한 문구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플러스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역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이제 누아 인피니티라고 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영상에 따른 어떤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한번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누아 인피니티 프로젝트는 이런 어떤 단어 구분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좌에서 우로 가는 이런 애니메이션조차도 AI가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 이 이미지를 잘 보시게 되면 과거의 어떤 동양화 기반의 어떤 그림을 자동으로 생성해 준 거고요. 약간 부자연스럽게 지붕이 막 여러 개로 겹쳐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I가 이런 동양화에 대한 걸 학습을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냈던 거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좌에서 우로 배너 흐르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애니메이션은 AI가 만들어낸 겁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이 말만 하게 되면 그 말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시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누아 인피니티 프로젝트는 현재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고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젠 아주 먼 미래에는, 그 미래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만 하게 되면 배우가 한 명 나와서 바닷가를 뛴다라고 말만 하게 되면 그런 영상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엔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시고, 또 실제 이러한 개발적인 측면에서 클라우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지만 많은 기술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숙련된 개발자를 찾기가 어렵고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여전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자의 어떤 그 한 개발자의 생산성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PM도 해봤고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납기를 마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업의 잘못된 요구,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아니면 관련된 레퍼런스라든지 템플릿의 부재,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어떤 기술들의 사용,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빌드할 때의 문제, 배포할 때 문제, 버전 업그레이드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개발자 한 명의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숨겨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디벨로퍼 벨로시티, 즉 개발 속도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현업에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필요한 과정 또는 그걸 기술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실 개발자가 생산성을 올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사티아 나델라 회장의 세션에서도 영상으로 일부 소개된 부분들이 있지만 직접 제가 한번 GitHub 코파일럿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요. 제가 아주 간단한 두 자의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트 diff라고 해서 두 개의 변수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이걸 만약에 또 저도 프린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라고 하게 되면 프린트 더 리절트. 네, 그러면 콘솔에 이렇게 프린트를 하겠다는 코드도 바로 작성이 됩니다. 물론 이 코파일럿은 무료가 아닙니다. 학생들한테는 무료이긴 합니다만 기업에게는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페어 프로그래밍적인 측면에서 이 코드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표현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코드가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코드는 작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누군가가 이걸 다 타이핑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코드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업무 생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올릴 수 있다라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파일럿을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부분들도 중점을 했냐면 프로그래밍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이 코파일럿이 유용하게 쓰이더라는 겁니다. 간혹 이런 인공지능에 보게 되면 이제 코딩할 필요가 없네, 개발자는 필요가 없어라고 잘못 생각하시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더 훌륭한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실제 타이핑에 고통받지 않고 좀 더 완성도가 있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 오히려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과 코드를 작성했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학습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GitHub에 이미 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그런 코드 덕분에 이러한 기능들이 더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약간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계시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프로그램 코드를 쳐다보기도 싫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 또한 SI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 코드 작성이라는 부분도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현업에서 자꾸 코드 변화를 줄 때마다 약간 짜증을 부렸던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근데 사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업무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코드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고정된 UI, 복잡하게 구성된 테이블 구성 안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UI는 복잡해지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은 수많은 조인문을 통해 가지고서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요청을 한다? 저라도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SI성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 차세대 프로젝트의 스타일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한 일이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차세대란 단어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 과정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정의할 수 있으면 좋지만 비즈니스 상황은 하루, 일주일, 매 초마다 사실 바뀌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를 정의해서 그걸 설계를 가지고 5, 6년을 쓰게 된 프로그램을 만든다? 저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급변하고 있고 실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코드가 작성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프로그램이 대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문 개발자 영역과 현업의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의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티아 나델라 회장은 시티즌 디벨로퍼, 시민 개발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떻게 저는 로코드, 노코드 개발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현업의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간단한 함수만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모바일과 태블릿에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환경에서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만 그만큼의 모든 프로그램을 전문 개발자들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코드, 로코드 시대라고 해서 전문 개발자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자분들은 원래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집중하고 그들의 기능들을 API화 시켜서 현업에 계신 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현업에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UI 화면들을 자신들이 디자인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끌어와서 업무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가능한 시대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간단한 그 파워 앱에 대한 부분들을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파워 앱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제가 간단한 이 라벨과 이런 화면들을 드래그 앤 드랍 할 수도 있고 버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버튼에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 코드가 아닙니다. 그냥 업데이트 컨텍스트 라벨의 텍스트는 뭐가 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맨날 쓰시는 헬로우 월드. 네. 왜 헬로우 월드라고 했는지 참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그나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헬로우 월드라고 나옵니다. 변수를 어떻게 선언해야 되는지, 데이터 타입은 뭔지, 이벤트 드리븐은 뭔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그게 필요했을까요? 물론 그것이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간단하게 내가 어떠한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데모를 그러면 조금 전에 갔던 부분들 그건 너무 간단하니까 데이터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데이터 테이블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갖다 놓고요. 데이터 소스를 원드라이브에 엑셀 파일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쓰는 일반적인 엑셀 파일에 있는 부분들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 필드, 세일즈, 컨트리, 데이트,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프라이스 추가를 해볼까요?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드라이브에 있는 제 엑셀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원드라이브 커넥터가 끌고 와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업데이트도 가능하고요. 수정도 가능합니다. 파워 앱스는 기존의 개발자의 역할을 뺏는 것이 아니라 현업에서 더 자신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즉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카피하고 복사하고 차트를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파워 오토메이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선 이따 더 흥미로운 데모가 로코드 세션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시면 저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구나, 현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AI 기능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발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어떤 플랫폼은 이렇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가져가고 그 위에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IT 운영팀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개발과 배포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가상 머신에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클라우드에 올리기 위해서 가상 머신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고가용성 그 다음에 항시 돌아갈 수 있고 어디든지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 또 그러면서도 단순한 이아스가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메인터넌스를 최소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로코드, 노코드, 즉 파워앱스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간단한 현업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은 즉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들을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나의 어떤 이러한 네 가지 다른 형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파워앱스도 동일한 데브옵스를 탈 수가 있고요. 파스, 이아스, 그다음에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브옵스 시스템에 연동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협업적인 측면이고요. 협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미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진행하는 업무 보고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보고를 해야 되는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와의 협업 미팅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팀과의 미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 직장인의 대부분의 시간은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미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미팅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미팅 끝나고 나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누군가를 욕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미팅에서 사실 얼마나 효율적이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어떠한 기술들을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많이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표현했던 슬라이드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회사원들, 뭐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내가 회사에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는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내 컴퓨터를 보고 내 일을 다 끝나면 다시 퇴근을 해서 집에 갔는데 나는 왜 출근을 해야 되느냐. 이미 온라인 툴도 다 있고 온라인 회의도 다 있고 하지만 회사를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더 의미 있는 이유를 회사가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출근해. 출근 안 하면 넌 큰일 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적인 문화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눈에 보여야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레슨 앤 런이 있다라면 보이지 않아도 일을 하는 환경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거나 있지 않고 다른 시간대에 있어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진짜 필수적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회사에 나온다, 출근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1시간씩 걸려서 또는 또 뭐 몇 시간 출퇴근을 하는데 하루에 직장인들이 보내는 시간은 각기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빼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분리된 조직들, 팀도 다르고요. 지역적으로 다르고 시간대로 다른 팀과 일을 하고 있고 하지만 디지털로는 충분히 연결돼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은 어떠한 기술을 이용해서도 저는 충분히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어떤 이런 생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툴들이 저희가 새롭게 발표한 툴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같은 업무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일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다 다른 매트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같은 시간에 같이 있는 사람 아니면 다른 시간에 있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대 해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 어떤 전무님이나 부사장님이 지금 안 계세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 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팅을 2번 해야 될까요? 보고를 2-3번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회의를 하고 보고를 하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보고가 할 수 있다라면 그걸 레코딩된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한 현장에 있지 않아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이지은 대표님과 회의를 할 때 때로는 대표님이 이동 중인 공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발표 자료를 다 보시고 의견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굳이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즉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 회사의 미팅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있어야지만 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사실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혁신과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직장인의 대부분은 미팅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 미팅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면 제일 좋을,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제일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비효율성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그 뒤에 숨겨진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즈에 대한 기능들이 나오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온라인 회의 툴에 사실 각광을 받지만 단순하게 전화만 되고 단순하게 화상 회의만 되고 하는 그런 툴들은 이미 너무 많습니다. 전화와 화상이 단순히 그런 기능이 아니라 우리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 자료 공유, 그 다음에 협업, 그 다음에 그 미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추가 사항에 대한 진행 사항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나로 봐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온라인 미팅 툴의 기본적인 성격이고요. 팀즈가 계속 지향하는 바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그나이트 통해서 팀즈 프리미엄 기능을 통해 가지고 커스터마이즈 기능, 그 다음에 AI 기능을 통해 가지고 회의가 끝나면 어느 분이 김 과장님이 이건 걸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다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미팅 참석자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보안에 강화돼서 아예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암호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팀즈 프리미엄 서비스를 최근에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팀즈가 제2의 윈도우라고도 사실은 간혹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제2의 윈도우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팀즈 위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팀즈 안에서 결제, 팀즈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 자체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이 팀즈 안에서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즈 앱들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게 됐고요. 현재 1,6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팀즈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애드인이 돼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도 휴가 승인이라든지 결제 이런 부분들을 팀즈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과의 인사, 가이드, 교육 이런 부분들을 트레이닝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팀즈 안에서 이런 앱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업들이 많은 이런 회사들이 팀즈 앱 기반으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룸입니다. 저희가 팀즈룸이라고 해서 회의실에 대한 모습들을 사실은 현재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로 집중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소규모로 이렇게 이야기를 그룹핑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또 다수의 참석자가 들어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형태로 회의실이 바뀌고 있고요. 또는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이 반 있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마치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의실 컨셉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회의실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에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분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새롭게 리노베이션 오피스를 투어를 해보시면 아마 이런 오피스의 구성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룸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팅을 하다 보면 다른 기업분들과 미팅하다 보면 노트북 웹캠에 대한 부분들로 8명이 들어가서 서로 노트북을 돌려가면서 회의를 하는 부분, 오디오가 끊기거나 비디오가 영상이 안 나오는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들 부분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참석자에 대한 서로 자료 공유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회의가 사실 원격 회의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깨닫게 되는 그런 미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2-3시간 걸려서 어디를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미팅들도 여전히 아주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이제 메쉬4 팀즈라고 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쉬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 프리뷰를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메쉬 기능들을 팀즈 기능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공개를 됐습니다. 현재 프라이빗 프리뷰 기능이라서 많은 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아바타 기능들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 회사의 팀원분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격으로 저희 회사에 있는 진선이 연결이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윤호님 아니면 형권님, 진선님 혹시 지금 이그나이트 분들한 참석하신 분들한테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한번 표현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아바타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서님, 그러면 이 메시포 아바타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뮤트 하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우리가 자신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별칭을 사용을 해왔었죠. 그렇다면 메타버스에서는 네, 그렇죠. 아바타를 사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시 아바타 포 팀즈를 출시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메시 아바타 포 팀즈는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전체 모습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개발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얼굴, 체형, 의상, 거기에 디테일하게 주름이나 입술 모양, 코 모양 이렇게 회의 성격에 맞는 아바타를 선택할 수 있게끔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리액션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회의론도 있습니다. 나의 아바타는 내가 아니고 내 디지털 자아는 물리적 자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건 기술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종종 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영역에서 물리적 자아를 더 가까이 반영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장벽을 더 많이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메시 아바타를 사용하면 카메라를 켜지 않고도 회의 참석자들과 상호작용을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메시 아바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메타버스 사용자 경험의 매우 첫 단계이고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메시포 팀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봉님 받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땀이 조금 삐질 흘렀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모를 진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는데요. 기술을 믿고 회사의 네트워크를 믿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밑에는 파자마 바람으로 온라인 회의를 참석해 본 적도 있고 중요한 미팅에는 부랴부랴 머리를 감느라 그런 고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외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의에 제가 말해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외모나 카메라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바타의 기능에 대해서 여전히 찬반양론도 있고 저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미팅을 저는 여전히 좋아합니다. 선호하고. 왜냐하면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연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중학교 때부터 회사 일을 해서 이렇게 젊어 보이긴 하지만 좀 오래 일을 했습니다. 좀 웃기실 때 웃어도 됩니다. 나름 애써서 준비한 유머 중에 하나인데 죄송합니다. 이 메시포 팀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 회의 문화를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미로 또는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메시포 팀즈를 이용을 한다면 좀 더 유연한 온라인 미팅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보안에 대한 얘기를 사티아 회장님도 마지막에 보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보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클라우드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보안을 이유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또는 클라우드웨어를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입하고 있는 그런 보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입을 했던 보안 기술들이 꼭 사용을 하긴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것이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보안 솔루션인 경우에는 긴급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진처럼 벽돌이 깨졌는데 반창고로 붙여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반창고들이 누덕누덕 있게 되면서 DRM, 인증, 데이터 프로텍션, 암호화 이런 부분들이 일관되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DRM 따로, 인증 따로, 그 다음에 PC 보안 따로 이러한 부분들 다 따로따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플리케이션 운영체제 하나를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고려한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안이란 이름 아래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막고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은 어떻게 보면 일을 더 잘 되게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지 데이터를 꽁꽁 감싸고 있으면서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환경에서 아니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신과 생산성인 측면은 어떤 기술을 쓰게 되면 우리가 더 혁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을 하는 과정인 거지 그 기술을 도입을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혁신적이거나 생산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단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엔드포인트, 인증, 데이터 관리, 계정 관리, 그 다음에 이러한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파편화되어 있으면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맥상통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암호화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가속화시킨다는 것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많은 내용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보안에 대해서 느슨하게 처리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한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그런 글로벌한 회사의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싶다라고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저희처럼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적용할 수 없어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방식이 100%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각기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가장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안을 취급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안 데이터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에 대한 이런 엔트라, 퍼뷰, 프리비아, 인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저희가 새롭게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꽤 오랫동안 이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경쟁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또 오후에 특별한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펜더 포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세션에 대한 부분들 참석을 하셔서 좀 더 그 관련된 부분들 인사이트를 들으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랑 같긴 하지만 이 가트너의 자료를 좀 인용을 해보자면 이 보안 분야의 6가지 영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부 다 모두 이 6개 영역의 선두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큰 전 세계에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좀 더 보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우리가 분산되어 있는 어떤 보안 솔루션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고 엔드투엔드로 우리가 엔드포인트부터 백엔드 데이터 저장소까지를 일괄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면 기업의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그나이트 행사를 통해서 100개 이상의 기능을 발표를 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기능들, 업데이트된 부분들 그리고 그 기능들을 통해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요. 이 오후 제 다음 세션에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세션을 통해 가지고 이 업데이트의 일부를 좀 받아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맨 처음에 그 임퍼레이티브한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은 데이터를 모든 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혁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디지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IoT를 통해서든 현장 데이터를 통해서든 아니면 레가시 데이터를 통해서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인텔리전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함으로써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화와 AI 기술들을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코파일럿 기능,
또는 달리 뭐 GPT-3와 같은 기술들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적은 시간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은 필수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 또 메타버스를 통해 더 많은 공간을, 디지털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현실에서 해결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게 문제예요. 현실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돈과 시간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디지털 세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면 산업용 메타버스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개발자들,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업무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앞으로도 지금보다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보다 더 많은 소프트웨어가 현업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생산되고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개발자에게 의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업에서 시티즌 디벨로퍼, 로코드, 노코드를 통해서 현업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은 현업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단계로 기업의 수준을 어떻게 보면 끌어올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발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많은 코드를 짜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 걸려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 또는 C레벨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협업, 아바타 재밌게 보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부분이 좋긴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도 업무가 지속돼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우리 회사의 미팅 문화는 뭔지, 우리가 회의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조직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런 준비되어 있는 이런 프로덕트들과 서비스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저희도 가져갈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저희가 그냥 저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과 일을 해보면서 아 이러한 영역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와 솔루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고 저희는 거기를 향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남아도는 인스턴스가 있어서 물건을 팔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다가 남은 인스턴스로 이하스를 장사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광고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많이 만들고 분석 엔진을 만들었다가 클라우드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소비자의 고객의 요구사항을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디지털로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제품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은 숨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